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황방열 대변인,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윤희석 상임공보특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선 이슈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죠. 강다한 앵커. 네,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경기 성남시에서 핵심 메시지를 띄웠는데요. 어제 서울 강남권에 흩었던 이재명 후보, 오늘은 촛불 시위가 벌어졌던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유세전을 펼쳤는데 그 공세 카드는 주술이었습니다. 5,200만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바로 리더이고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은 주술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주술사가 가는 길이 아니라 국민이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편 윤석열 후보, 경기와 서울이 훑으며 최대 승부처 수도권 공략에 주력했는데요. 핵심은 역시 대장동 의혹의 발원지인 성남이었습니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정부패를 자기 편이라고 다 은폐하고 다 덮고 또 증인들이 원인 모르게 죽어나가는 이런 세상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또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의 공개 회동이 있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직책 조건 없이 돕겠다며 종로 유세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당과 후보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너무 때가 늦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시각각 출렁이는 대선 전국,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또 어떤 변수가 판도를 흔들게 될지 주목됩니다. 황 대변인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두 후보 모두 이제 수도권을 공략을 했는데 뭐 사실 수도권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다 뭐 이렇게 좀 불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거운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수도권 민심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예, 지난 4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패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뭐 쉽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윤여준 전 장관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부가 많이 돼 있는 것 같다. 어떤 분야든 정리된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저런 조사에서도 보면 그 이재명 후보의 정책 능력이라든가 정책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쉽지 않은 서울 상황이 쉽지 않지만 이런 후보의 정책 능력, 역량 이런 걸 가지고 서울 시민들께 이제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알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틀 연속으로 서울을 공략하셨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수도권 민심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저희는 첫날 서울을 출발해서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 강원 찍고 다시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행보였는데요. 네. 서울과 수도권의 민심은 소위 말해서 부동산 민심, 부동산 민심에 따른 표심의 향배가 주목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부동산 민심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확실히 높다 이것을 느꼈고 이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고 또 다시 불지피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오늘 유세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수도권인데 읽으신 게 살짝 다른 또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자, 황 대변인께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두 후보 다 이번 대선 뭐 최대 이슈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어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집값과 세금에 대해서는 저도 화가 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또 재산세와 종부세 조정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현 정부와 차별을 하는 동시에 뭐 부동산에 있어서는 뭐 내가 능력이 뭐 출중하다 이런 걸 좀 강조한 거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력 역량에 대해서는 그 역량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 이제 차별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차별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건 계승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건 이제 채워 나가겠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이제 사과
하고 이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표현하신 적이 네네. 있는데 저희는 이 부동산 분야는 좀 저희가 모자란 부분, 그동안 모자랐던 부분을 채우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제사 그걸 알으셨느냐, 왜 이제사 이런 정책 수정을 하시느냐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윤 후보는 이미 일찍이 종부세와 또 재산세를 통합하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올해 주택 공시 가격 같은 것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현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집권 후회라도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거 보면 저희 정책과 거의 똑같아졌어요. 따라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께서 오늘 또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이렇게 또 발언하신 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제 뭐 좌우로 가리지 않겠다, 실용주의를 좀 그렇습니다. 강조했다라고 읽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이제 진보 개혁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네. 일종의 이제 이게 꼭 정확한지는 차치하고 네. 이게 좀 이념적으로 사과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국익 중심의 실용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런 네.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으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 경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성장, 네. 흔히 진보에서는 진보는 분배, 뭐 강조한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 같이 좀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서울로 가기 전에 성남을 가서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친정인 성남에서 이제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셨어요. 성남에 갔기 때문에 네. 이 후보 시장 시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그 대장동 의혹 말씀 다 드린 건데 사실은 이 의혹 때문에 국민들께 생긴 이 마음의 상처가 전혀 지금 치료가 되지 않았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도 무산됐고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뭐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아직 뭐 수사기관에서 무슨 결과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가 뭐 공격을 하기 위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국민들께 저희가 이 의혹 저희가 잊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집권 후에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말씀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검찰이라든가 검찰의 수사 촉구는 뭐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고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했죠. 특검에 대한 부분도 뭐 또 그에 버금가게 지금 얘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장동에 대해서는 뭐 이게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초기에 그러니까 공익 환수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이제 여러 차례 사과하고 네네. 했지만 이제 조금 옛날 일을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했던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분이 이제 화천대에 고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게 예상치 못한 급격한 부동산 폭등 때문에 이게 발생한 문제지 이재명 시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안은 뭐 대선에서 불거진 것이긴 하지만 선거하고 무관하게 뭐 검찰 수사든 특검 수사든 분명히 밝혀야 될 문제다. 뭐 이건 누구라도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윤특보께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그 경기도시주택공사 직원들의 합숙소가 이재명 후보의 분당 자택 옆집이었다. 이게 어제 보도가 됐어요. 어제 저녁에. 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 가능성을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경기주택관리공사는 본사가 수원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합숙소가 분당에 있단 말이에요. 거리가 한 23km 정도 되더라고요. 네. 출퇴근 시간 왕복 합치면은 한 2시간 가까이 돼요. 이렇게 먼 데다가 왜 합숙소를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고 네. 이 바로 옆집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 집은 2401호고 여기는 2402호인데 이런 게 있어요. 그 경기관리공사라는 데 사장은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그 이모 변호사예요. 예, 예. 이분 지금 캠프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럼 거기에 직원이 있었다. 근데 그 경기주택관리공사 직원이라는 분이 작년 11월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뭐냐면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사장님이 자꾸 그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시 지사죠. 대선 구역을 만들려고 자꾸 지시를 한다. 이재명 지사님, 선거 공약은 캠프에서 좀 만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글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필이면 이재명 지사 옆집에 전세주택을 얻어서 그 회사의 직원들을 합숙하게 했다면 저희는 합리적으로 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그 초밥 10인분을 그럼 거기다 갖다 줬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좀 해명을 하시겠어요? 이미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네. 된 바인데요. 이 경기개발공사의 그 합숙소가 네. 경기도에 한 100곳 정도 있다는 건 이미 보도가 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분당에다가 그 100곳이나 된다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거기서 무슨 대선을 했다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 것 같은데, 네. 분당에다가 그리고 직원들이 숙식을 하는 합숙소에서 대선 준비를 했다 이런 게 얼마만큼 그 상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까,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도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부부도 그렇고 그 합숙을 하던 직원도 그렇고 옆집인지 몰랐다.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간다라는 또 그런 지적도 그런데 하더라고요. 이제 그 직접 간부들이거나 네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직원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거 알기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꼭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네. 보니까 그 규정을 바꿔서 그 집을 직원이 아닌 임원이 쓰도록 바꿨고, 그래서 이모 변호사, 그 사장이 썼다는 거예요, 집을. 근데 그 집에 전에 거주하시던 분의 아들 부부도 네. 한 분은 성남 아트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 그 부인도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아주 그 높은 직위를 갖고 있더라고요. 즉 이재명 지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분이 전에 살았고, 그 다음에는 리틀 이재명이라는 분이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인데 그걸 몰랐다는 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밝혀져 나갈 네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직원 학습소에서 합숙소에서 무슨 대선 준비를 했다, 네네. 이런 거는 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의혹 제기를 좀 국민의힘 측이나 또 언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제 해명이 네. 되어 나갈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 대변인께. 네.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실 소속의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에서 오늘 좀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특히 해당 보좌관이 지금 그 여가부 폐지 이런 그 네. SNS 한 줄 공약을 담당을 했던 후보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워서 이게 네. 상당히 그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지적을 당하고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그랬는데, 네. 더군다나 이 여성에 대한 아직은 이제 뭐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을 했다는 행위 자체로도 이제 굉장히 놀라운 행위인데, 그분이 그 여가부 폐지 메시지를 내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이라고 하면 네. 당연히 이제 국민들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저는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그 젠더 문제로 남성하고 여성을 갈라치는 문제로 네. 이걸 선거 전략의 기조로 가져왔다는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 그 우리 다 아시는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여가부 없었으면 없으면 우리 안 된다. 죽었다, 네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이 완강하게 이제 그 여가부 폐지 의사를 밝히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여성 관련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고, 네. 또 공약집에 이제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오똑해 뭐 이런 네네. 표현도 쓰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그 지금 그 비서관의 문제, 이게 이제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일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무리를 빚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바로 면직 처리를 했고요. 네. 근데 이분이 하신 일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고 추진한 그럴 위치가 되지 않아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것은 후보의 의지에 따라서 나온 거고, 지금 이분이 그 한 줄 공약
그런 여러 가지 한 줄 공약이 나왔는데 거기에 적는 역할, 그것을 옮기는 역할을 한 거지 그 내용에 타이핑한 대해서 역할일 뿐이다. 그렇죠. 예, 직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과하고 저희가 그 젠더 이슈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남성과 여성을 성별을 이유로 해서 갈라친다 이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근데 이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다. 네.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시켜 보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분이 그냥 그 문재인 비서관 그분이 그 한 줄을 썼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 보면 그 2030 젊은 보좌역들, 젊은 분들께서 이 메시지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부분도 언론에서 그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다는 부분을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피해를 받았을 때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당시에 어떤 입장을 냈었는지 지금까지 어떠한 진솔한 사과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기억하시고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네. 그 전임 당대표, 그다음에 현임 그 송영길 당대표 등 비롯해서 수차례 그거에 대한 그 진솔한 사과를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정치적 책임 이거를 져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네. 될까요? 예,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좀 요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그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이랑도 좀 만나셨어요. 결국에는 언제 만나나 드디어 만나셨는데 그 유 전 의원께서 이제 직책 조건 안 따지고 윤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민주당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같이 좀 내각에서 함께할 수도 있는 그런 유능한 분이다라고 또 평가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만남을 두 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궁금하거든요.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에서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본인도 좀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저희 당뿐인데 어떻게 민주당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자, 유승민 의원은 경제 전문가 네. 그리고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아주 중량감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저희 선대본에 공식적으로 합류했다는 것은 표심해주는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점이 좀 늦은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표를 찍는 그 순간 전에 이 합류가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 들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예.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 개인의 능력 문제하고 네. 지금 국민의힘의 그 원팀 이런 걸 강조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선거 20일 남은 상황에서 이제 상황에서 이제 원팀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좀 늦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윤건영 의원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저희로서는 사실 유승민 의원이 그 기간 동안에 뭐 경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나가신다거나 뭐 그런 걸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굉장히 이게 과정이 좀 늦었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의미를 좀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